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오늘 밤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시장을 달래는 발언과 함께 또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덕분에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부를 키워내줬습니다. 다만 수급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는 많았고 빨간불이지만 관망하는 느낌도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내일 빅 이벤트가 나오기 전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봐야 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조희진 PB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빠르게 그리고 냉철하게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FOMC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우세한데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요즘 이슈가 많은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테마까지 옥석 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은 금리 인상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금리에 대해서는 긴축 사이클 자체를 종결하진 않겠지만 잠시 멈춰가는 동결도 가능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다만 글로벌 IB들은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5bp가 우세하겠죠? 거의 그렇다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계속 지금 여기 나와서 줄곧 25bp 인상을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셨죠. 그 전에 이제 지지난주에 50bp 인상이 80% 됐을 때도 계속 25bp 이상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아마 연준 신뢰 측면에서는 25bp 인상을 일단 해놓고 아마 이번 이제 그 3월 FOMC에서 어떤 금융 안정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최고금리 수준을 좀 하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그런 코멘트는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열리는데 일단은 뭐 그 페드워치에서는 25bp 인상을 88% 정도로 일단은 그 점치고 있고 글로벌 IB 절반 이상이 25bp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노무라가 25bp 이나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동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일론 머스크가 50bp 이나 해야 된다 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25bp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5%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고 지금 인플레를 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3월 그 헤드라인 CPI가 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4%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4%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 5%를 하게 되면 5%까지 올리게 되면은 더 이상 금리 인상할 만한 그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이제 대선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최대한 올려놓고 놔야지 이제 그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번이 3월달이 그 연준 입장에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 그 기회입니다. 여기서 인상 못하면 앞으로 인상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서는 25bp가 맞다라고 좀 판단하겠고요. 지금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준이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명분상 25bp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25bp 인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PB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저도 25bp 인상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SBB 파산 사건도 나와서 뭐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하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금리를 인상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여전히 인플레랑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서 이제 이번 FOMC도 힌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지난주만 해도 페드워치에서 금리 동결이 40% 정도대였는데 지금 20%로 줄어든 걸 보면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뭐 CFC 결과도 미루고 은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강력한 사인을 주는 것보다는 25bp 인상 정도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고 또 만약에 뭐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뭐 연준이 은행권의 위기를 외면하게 되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5bp 인상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5bp를 뭐 올린다고 증시가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SBB 터지기 전까지 뭐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 같고 경기 좋다, 고용 좋다 했지만 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FOMC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SBB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지난 일주일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서 뭐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뭐 파월이 강하게 말해도 뭐 낮춰야 되는 베팅이 나올 수도 있고
금리를 앞으로 향후 나오는 지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결정 외에도 추가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ECB도 물가 안정에 더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연준도 이 금융 안정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할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통자 잡기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5bp 하고 그리고 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25bp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거를 반영하는 시장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다시 이제 25bp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삼각 수렴형 형태입니다. 지금 차트로 뜨지는 않았는데 그 저점에서는 쌍바닥을 잡고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 상단 그 추세대 상단에 딱 번곡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은 나스닥은 추세 상단 돌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빠지면 상단에 맞고선 지금 저항 맞고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대 그 상단을 뭔가 이탈했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하방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추세는 다시 완전히 돌리기 때문에 좀 국내 시장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이 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저거 50pp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물가 전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이 점도표 상에서 최종 금리를 뭐 얼마나 상향하게 될지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발언과 그 수위를 좀 예상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은행이 문제가 되면서 시스템 위기를 저희가 체험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공포인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파월이 뭐 5.5%를 금리 상단으로 한다고 강하게 발언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데도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겠다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해서 파월이 발언하는 최종 금리에 대한 뭐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OMC 이후에 우리가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FOMC에 대해서 좀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우리가 이 전과 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시장을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25bp를 인상하게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눈여겨보면서 지금 저희 시장만 봐도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고 네. 지금 안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잉 낙폭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리 저희가 예상을 하는 인상을 하더라도 뭐 수급이든 지표든 지켜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시장 대응할 때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있는 건 분명 네. 사실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좀 어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 많이 몰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2차 전지 섹터 특히 양극재를 비롯한 뭐 그 리튬이라든가 이제 폐배터리 쪽에 수급이 몰릴 경우에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그 니케이가 2% 정도 올라오고 항생지수도 같이 올라와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장 후반에는 그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추가적으로 늘었고 네. 종목들도 아래꼬리에 다는 모습이고 상승 전환되는 종목도 많이 있어서 아마 수급이 이제 FOMC 이후로는 일부 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시에 잡은 날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쵸. 최근에.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담았고 그래서 오늘 대형주 종목들 뭐 기아, 현대차 이런 대형주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코스피 쪽이 그동안 이제 코스닥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대형주 장세도 어떤 코스닥과의 키맞추기 과정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수는 좀 상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저점 바닥의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방을 잡고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끌어준다는 봤을 때는 지수 관점에서는 지금 굳이 하방을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종목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종목을 그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종목들은 굉장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포트를 좀 압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데니님께서 FOMC 발표 후에 긍정적인 반응이면 제일 반등 폭이 큰 섹터가 성장주가 아닐까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포트를 압축한다라고 또 하셨으니까 성장주 쪽으로 한번 포트를 좀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뭐 한쪽으로 모른 것보다도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종목도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뭐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한 그런 종목들이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네.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분명히 있고 벌써 뭐 2배, 3배 수익 난 상태에서 그걸 쫓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후발주 있는 종목들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대형주 쪽의 종목들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 그런 종목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월 26일부터 이제 그 중국과 이제 그 국내 간의 그 항공 노선이 이제 재개되니까 이게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픽해서 거기서 이제 종목 섹터 전체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만약에 리오프닝 쪽에서도 종목 굉장히 세밀하게 픽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도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선별을 해야 그렇죠. 되겠고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섹터별로는 이제 그 종목 픽도 좋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부장님이 언급했던 반도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공장을 폐쇄해야 되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한숨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중국에서 나가라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 최악을 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당장 폐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거지 그거보다 나은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나가라는 건 달라지는 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폐쇄하거나 중단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당장 폐쇄하는 거는 바라지 않고 압박을 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러한 법안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지만 뭐 지금 하이닉스던 삼전이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전체 판매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올해는 이 부분이 풀린다고 되면서 개선 여지가 만들어졌는데 증설의 경우는 겨우 5% 허용은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뭐 나노 공정이라는 게 더 미세 공정으로 가기 어렵고 캐파 자체를 더 증설하지 말라는 건 결국엔 철수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최악은 넘겼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국내에서 K칩스법이 통과가 이제 됐는데 반도체주들의 이런 호재성 뉴스 그리고 악재성 뉴스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뭐 이거 뭐 기다렸던 뉴스죠. 오늘이죠. 오늘 국회에서 그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 도특법이죠. 여기서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제 그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율이 현행 8에서 15%,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16에서 25% 상향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뭐 이건 있으면 더 좋은 이슈고요. 이것 네.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막 또 이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서 뭐 그 증서를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은 10년이라는 기한을 줘서 테러를 열어줬다는 게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탈출을 도모하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73억 달러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텍사스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짓고요. 그리고 2024년에 이제 말에 가동 예정이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첨단 패키지 공장이 신설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의 생산성을 늘리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업황이 더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이제 1분기 쪽이 좀 재고 쪽에서의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낸드 쪽보다는 진짜 디램 쪽에서 먼저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3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그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와이어 값으로는 물론 낸드라든가 디램이라든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지금 MOM 값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쪽에서 먼저. 아직은 낸드는 아니고요. 디램 쪽은 그러면은 지금 수출 단가랑 가격에서 그 금액과 단가에서 지금 둘 다 플러스가 난 상황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수출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그동안 약간 덤핑 판매도 많이 해서 재고도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고요. 낸드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공급 과잉이 1분기가 피크라고 보고 어떤 가격의 저점이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 반영이 이제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하이닉스도 장중 4% 넘게 오르고 한 3.9% 이상 오늘 오른 것도 여팡 바닥 시그널이 나온 게 좀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램 쪽에서 먼저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서 저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뭐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오늘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를 만약에 본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세요?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엔비디아 차량용 반도체 칩 그 8나노 공정 그걸 수주가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뭐 텔레칩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종목도 있고 그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많이 지금 화면에도 뭐 제주 반도체, 어보 반도체 좀 나오는데 뭐 에디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도 월등히 높고 주가도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뭐 온세미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겠고요. 뭐 NXP 반도체라든가 그런 종목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아시아 오늘 잘 갔죠. 차량용 반도체 쪽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희진 PB님도 반도체 sek터를 본다면 어느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저희가 이번 이슈 말고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소부장 업체들에겐 조금 악재죠? 네, 그래서 뭐 SNS텍이라든지 뭐 실제로 저희가 국산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B님은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부장님은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보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세 번째 주제로는 AI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달에 정말 핫했던 AI, 시들해질만도 한데 이번 달에도 계속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제 뭐 반짝 테마로 사라질 게 아니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워낙 고점인 종목이 많아서 AI에 투자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AI에 투자한다면 지금 저희가 뭐 구글 바드가 출시됐고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챗GPT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러한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7월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조금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는 좀 더 AI 투자의 확대의 가시성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부품 같은 것도 뭐 엔비디아나 뭐 TSMC,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잘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관한 AI 관련주는 너무 고평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종목들 지금 당장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장님은 요즘에도 뜨거운 AI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세요? 뭐 거기 뭐 가는 종목이니까 뭐 그냥 그들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제 이제 수혜는 저는 이제 뭐 엔비디아가 가장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ETF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랑 엔비디아를 섞은 ETF가 있습니다. 그 에이스 뭐 엔비디아 이렇게 시작하는 ETF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채권이랑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은 이제 직접 해외 투자 안 하셔도 그런 투자 가능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또 수혜가 좀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AI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종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미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미국 기업으로 오히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AI와 관련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넓게 보자면 정말 많은데 뭐 직접 개발하는 네이버나 뭐 통신 장비도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 뭐 정부가 지원 관련해서도 AI 의료 테마주도 있었고 AI 반도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파생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뭐 아직 뭐 상장을 아직 안 했지만은 뭐 리벨리온이라는 기업도 지금 상장을 앞두고 네. 있어서 그런 게 좀 직접적인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AI 쪽은 향후에 이제 뭐 의료 쪽으로도 많이 이제 그 개발이 예상이 돼서 그쵸. 그래서 의료 관련된 AI 관련 종목도 실제 좀 붙어서 1인 붙으면 주가는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정말 네.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시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 따지면 안 되고요. 네. 그쪽은 그냥 내가 시세 보고 간다고 붙어서 시세 나오면은 쫓아가고 꺾을 때 팔고 이걸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고 네. 난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이게 밸류 계산 안 되겠다 하면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증권사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밸류 계산 안 되면 쉽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제 돈이 아니라 고액 자산을 하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게 시세가 나오는 AI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비판만 할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냥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부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세를 체크하면서 따라가는 트레이딩 매매 정도가 유효하다라고 하셨고 우리 PB님은 AI 관련주도 파생해서 뭐 본다면 의료 관련주나 뭐 AI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이게 오픈 AI 관련주는 아닌데 네이버나 팝하고 번역 등이랑 지속적인 협업을 하면서 언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오픈 AI가 활용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로 된 정보가 한국어 대비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한국형 GPT를 개발하게 되더라도 해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언어 교환 데이터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를 사용 시 한국어 질문보다는 영어로 된 질의응답에 더 상세한 답이 나오는 만큼 그렇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한국형 GPT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할 거라 보고 또 플리티오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으로 국립국어원의 AI 언어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국형 챗GPT 개발 지원을 위한 워킹 그룹도 8월까지 운영하는 듯 이제 플리토는 국내 챗GPT 개발을 위해서 뭐 기업적이든 정책적이든 양측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부각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해주신 뭐 솔트룩스나 뭐 셀바스 AI 등 타 AI 기업과 다르게 아직까지 챗GPT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PB님은 AI 관련주를 넓게 해서 본다면 플리토라는 기업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꼽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FOMC에 대한 전망과 함께 섹터별 이슈 짚어봤으니까요. 이제는 개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간밤 테슬라 급등의 2차 전지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장주 LG엔솔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들어보고요. 또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KH바텍, 마지막으로는 조일 알미늄까지 내일의 주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올해 정말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급등했는데요. 내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LG엔솔은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60만 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 예스이신가요? 그냥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라고 보십니까? 네. 목표가가 65만 원도 나왔고 75만 원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고객분이 이제 아내분께서 상장 당일날 저는 네. 상장 당일 시가에 다 팔아갔는데 시가에 사신 분이 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59만 7천 원 고배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걱정 마시고 그냥 들고 가만히 놔두시면은 60만 원 넘어간다라고 의견 좀 드렸거든요. 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작년 올해 1월달 기준인데요. 지금 시장 전체의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이제 13% 정도에서 뭐 3위로 좀 밀려났다 이런 이슈는 있는데 지금 2022년 1월과 2023년 1월 대비해서 이제 그런 사용량을 측정해 보면은 성장이 이제 거의 51% 정도 성장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6.5% 성장이 나와서 시애틀이 이제 물론 경쟁이 되는데 지금 성장이 다소 좀 멈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배터리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중국 내에서 쉽게 해외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G 엔솔이 전 세계 이제
배터리 그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미국과 유럽을 장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완성차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10개 중에 9개를 LG 엔솔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랑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LFP 배터리까지도 지금 다각화를 한 상태에서는 그쪽 시장도 LG 엔솔이 잠식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CATL 이상의 밸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면은 지금은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IRA법에 관한 그 세법이 적용되게 되면은 네. 여기에 대한 실적 추정도 더 향후에 또 반영이 될 겁니다. 아직은 지금 실적 추정치에 요 세법에 의한 이익 추정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신고가인 60이면 9천원 저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관점에서도 눌릴 때 오늘같이 뜰 때보다도 이제 눌릴 때 매수 그리고 쭉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75만 원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관건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갈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과 같이 뭐 2차 전지 테마가 저는 과열이라는 거에는 확신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눌림목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지금과 같이 너무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특히나 2차 전지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양극재 테마가 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이 GM이나 테슬라인데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 효과로 이제 신차 출시 이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엔솔의 유럽 EV 배터리양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에 육박해요. 뭐 향후 신규 유럽,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으로 뭐 점유율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두적 지위를 가져갈 것 같고 또 향후 증설 계획을 이번에 보시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자동차 시장 중에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잠재 성장력도 높고 또 23년부터 IRA 텍스 크레딧이 적용될 수 있어서 전망도 좋고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대형자를 선호하고 주행거리도 길어서 대용량 전지 공급 등 이게 엔솔이 이게 배터리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높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엔솔이 수주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높지만 하나의 리스크를 꼽자면 밸류가 뭐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도 너무 고평가되고 이제 조금씩 버블이 끼기 시작한 과열 구간인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설비 확장이 계획되어 있고 뭐 높은 매출 이익의 성장률을 전망하더라도 테마 자체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십니다. 둘 다 예스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조일알미늄 가도록 하죠. 최근에 알루미늄주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 오늘 20%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일알미늄은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삼알미늄이 급등한 것처럼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일알미늄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조일알루미늄은 이제 그 알루미늄 뭐 그 소재 네. 업체고요. 그러니까 1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가공 업체입니다. 네. 1차 가공 업체에서 2차 가공 업체가 이제 그 롯데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DI 동일 알루미늄이라든가 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 노를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에 이제 두 건의 이제 대규모 그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12월 달에 동원 시스템즈라 네. 그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급 계약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롯데 알루미늄과 1조 400억 규모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작년에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년에 나눠서 매출이 인식이 될 건데 지금 그 양극재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알루미늄 종목들 알루미늄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롯데 알루미늄 미승인 제품 사용 요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 이슈도 있어서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그 동원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반사 수혜가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조일 알미늄이 지금 롯데 알미늄과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거였는데 지금 그 알미늄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번 주 초에 연초 대비해서 2%밖에 못 올라갔다 가장 적게 올라갔다는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좀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서 네. 저는 이게 지금 그 롯데 알미늄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여기 했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거든요, 동사에. 그런데 롯데 알미늄의 그런 노이즈가 해결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일 알미늄이 이제 증설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에 이제 증설 결정해서 작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제 증설을 이제 기존에 5천 톤에서 4만 톤까지 확대를 한 상태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시로는 10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그냥 일단 확대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은 증설이 된 상태에서 지금 주요 고객사의 지금 공급에 대한 이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서는 저는 굳이 지금 알루미늄 종목들 볼 바에는 조일은 좀 피하고 다른 곳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두 분 다 노 의견으로 일치했고요. 마지막으로 KH바텍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주가는 7%,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믿어봐도 될지 yes or no로 확인해보죠. KH바텍은 갈렸습니다. 이 리포트가 워낙 긍정의 무게를 두고 있어서 노를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U자형 힌지 뭐 대부분 공급한다고 하면서 리포트도 좋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제 미래의 휴대폰의 플래그십으로 폴더블 폴이 자리 잡을지가 뷰가 엇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실 처음 폴더블 시장이 출시됐던 것보다 화제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힌지 외에는 뚜렷한 매출 출처가 없는 상황이라서 폴더블 시장 변동성이 엄청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애플이 들어와야 뭐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지 않나 싶고 삼성과 중화권 업체들만으로는 뭐 이렇게 확 간다고 보기에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 기존 제품 대비 30% 이상 뭐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뭐 좋아진다고 해도 또 이제 뭐 새로운 공급사들도 이런 힌지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수조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저는 폴더블 시장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장 더 갈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언제 뛰어들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조희진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